오늘 영상은 정말 다양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먼저 맥라렌 소식부터 시작해 볼게요. 랜도 노리스와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다른 카테고리에서 같이 뛰는 가능성을 맥라렌이 언급했어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그림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세르히오 페레스. 자, 캐딜락과 계약하기 전에 사실은 다른 팀과 접촉했다는 사실 아셨나요? 자, 그 뒷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스프린트 레이스 확대 소식도 있어요. 새로운 그랑프리들이 F1 스프린트 캘린더에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 러셀이 2026년형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자신감을 드러내면서도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하이프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모든 출처는 아래 설명란에 있으니까 확인해보세요. 잭 브라운이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랜도 노리스와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맥라렌 소속으로 르망 24시에 출전할 수 있다고요? 이건 그냥 흘려들은 이야기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추진 중인 현실적인 계획이라는 거예요. 맥라렌은 2027년에 세계 내구 레이스 챔피언십 WEC에 데뷔할 예정이고 하이퍼카 클래스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 브라운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노리스와 피아스트리를 르망에 보내는 건 진지하게 고려 중인 선택지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건 맥라렌 입장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예요. 지금 포뮬러1 팀들 중에서도 에이스 드라이버들을 타 카테고리 경기에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자, 노리스와 피아스트리는 둘 다 장기 계약을 맺고 있고 포뮬러1 챔피언을 노릴 만큼 중요한 전력이죠. 자, 그런 두 선수가 르망이라는 무대에 함께 선다면 이건 마케팅 측면에서도 완벽하고 드라이버 성장 면에서도 꽤나 의미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내구 레이스는 포뮬러 1과는 또 다른 도전이잖아요. 집중력, 체력, 팀워크, 다양한 변수에 대한 적응력 등 이런 경험이 결국 F1 퍼포먼스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예도 있어요. 알론소는 이 2018년과 2019년에 토요타로 르망을 제패했고 니코 휜켄베르크도 2015년에 포르쉐로 우승했었죠. 현역 F1 드라이버들이 르망에서 성공한 사례는 분명 존재하고 노리스와 피아스트리라면 그 다음 주인공이 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두 사람이 한 팀으로 르망에서 달리는 모습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세르히오 페레스는 지금 모터스포츠 최정상에서 생존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드불 시트를 잃고 1년간 그리드에서 사라졌던 그는 2026년에 캐딜락을 통해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페레스는 캐딜락 이전에 그 다른 길도 시도했었거든요. 직접 플라비오 브리아토레에게 전화를 걸어 알핀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브리아토레 본인도 이 대화를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곧바로 줄자리가 없다고 잘랐죠. 당시 알핀은 이미 가슬리와 재계약을 마친 상태였고 잭 두안이나 콜라핀토 같은 유망주들을 지속적인 성과를 낼 제목으로 아직 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페레스를 받아들 공간은 없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포뮬러1이란 세계는 아무리 우승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라 해도 자리 하나 잡기 힘들 정도로 냉정하다는 거. 둘째, 그렇기 때문에 캐딜락의 제안은 페레스에게 구원이자 어쩌면 꽤 영리한 선택이었다는 점이에요. 신생팀이지만 그는 단순한 드라이버가 아닌 팀을 이끌 리더로 합류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는 단지 살아남은 게 아니라 팀의 방향을 설계하고 이끌 수 있는 위치에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입니다. 포뮬러 1이 2026년 스프린트 일정 6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그랑프리는 상하이, 마이애미, 몬트리올, 실버스톤, 잔드보르트, 그리고 싱가포르예요. 올해와 동일한 숫자이긴 하지만 백스테이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2027년부터는 이걸 2배로 늘려서 최대 12번의 스프린트 주말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언제나 같죠. 레이스를 더 많이 보여주면 시청자도 늘고 현장 관객도 늘고 결국 돈도 더 들어온다는 계산이에요.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 포맷이 아직 팬들에게 완전히 먹히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수치상으로는 스프린트가 열리는 주말에 평균 10% 정도 시청률이 증가한다고 해요. 하지만 막상 레이스 퀄리티를 보면 최근 몇 번의 스프린트가 그다지 기억에 남지 않죠. 제 카타르처럼 극한의 더위 혹은 세이프티카 같은 변수 없이는 결국 일요일 본경기의 예고편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결승선 채널이 예전부터 말해온 지적이 다시 떠오릅니다. 스프린트의 문제는 숫자보다도 장소다. 싱가포르를 생각해보세요.
좁고 추월 어렵고 평소에도 레이스 흐름이 정체되기 쉬운 스트리트 서킷이에요. 그런 곳에서 절반 거리만 달리는 스프린트를 한다? 그건 솔직히 그냥 고속 퍼레이드일 뿐이죠. 네, 더 실망스러운 건 인터라고스가 명단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브라질은 매번 박진감 넘치는 스프린트를 보여줬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추월이 끊이지 않는 트랙이죠. 그런데 그런 곳은 빼고 티켓 판매나 스폰서 유치가 쉬운 도시들만 선택했다라는 건 결국 스포츠보단 상업성을 우선한 결정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잔드보르트만 해도 올해 금요일, 토요일은 매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스프린트를 끼워 넣으면은 토요일 티켓 판매에 확실히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방향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스프린트는 없어지기는커녕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어디서 열릴지를 더 신중하게 골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팬 입장에선 또 하나의 돈벌이 수단이지 진짜 레이스를 위한 실험은 아니구나 라는 인식만 더해질 겁니다. 조지 러셀은 최근 2026년형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브래클리 팀이 새로운 규정을 어느 팀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특히 파워 유닛과 지속 가능한 연료 부분에서요. 러셀은 메르세데스가 B8 시절부터 하이브리드 시대까지 항상 엔진 부문에서 기준점이었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중요한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다. 완전히 맞는 말이에요. 2026년 규정은 단순히 엔진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차체 전체가 다시 설계되고 에어로다이내믹도 큰 변화를 겪습니다. 설령 엔진이 그리드 최고라 하더라도 그 혜택은 고객팀들에게도 돌아갑니다. 지금 윌리엄스만 봐도 그래요. 2025년 들어 점점 경쟁력을 되찾고 있고 거기에 더 강력한 엔진까지 장착된다면 정말 오랜만에 상위권 싸움에 나설 수도 있어요. 맥라렌은 두말할 필요 없죠. 2023년부터 개발 방향을 완전히 잡았고 지금은 그 어떤 팀보다 꾸준하게 진화 중입니다. 2026년에도 메르세데스 엔진을 쓰게 되면 상위권 경쟁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알핀도 있습니다. 올해 셰시는 나쁘지 않지만 르노 엔진은 여전히 큰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런 팀이 2026년에 메르세데스로 전환하게 되면 드디어 다른 팀들과 진짜로 겨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바라는 다양한 팀 간의 경쟁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에서 3개 팀만 독주하는 구도에서 벗어나서요. 러셀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건 최근 몇 년간의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메르세데스 고객팀인 맥라렌은 지금 챔피언십을 리드하고 있고 정작 메르세데스 본팀은 3위권에 머물러 있죠. 결국 엔진 하나만으로는 타이틀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걸 증명하는 상황이에요. 2026년 만약 메르세데스가 차체 개발까지 제대로 해낸다면 진짜 다시 타이틀 경쟁팀으로 부활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또다시 패키지 완성도가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고객팀에게 주연 자리를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이 딱 그랬던 것처럼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하이프 버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결승선 채널은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출처는 아래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